극장보다 인터넷이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원 플러스 원 영화 추천 팟캐스트 랜선극장입니다. 지금 당장 녹음을 끝나고 약간 저에 대한 보상의 느낌으로 보러 가려고 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말이죠. 그만큼 지금 가장 많은 개봉관을 잡고 있는 영화 바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히어로 영화가 전부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점점 판이 커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외계인들과 싸우는 게 히어로의 숙명이 되었을까요? 외계인들이 없어도 이미 도시는 충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을 맞이해서 제목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히어로들의 원형, 어떤 세계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사는 도시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영웅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영웅들은 사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입니다. 다만 스파이더맨은 2002년부터 감독 샘 레이미가 만든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를 말하려고 하고요. 배트맨은 다크나이트가 공개된 이후에도 가장 뛰어난 배트맨 영화로 사람들이 종종 언급을 하는 1989년에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특이하게 두 영화 모두 뉴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배트맨은 고담시가 유명하지만 고담 역시 뉴욕의 별칭, 애칭 같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히스레저 이전에 잭 니콜슨이 조커였던 영화 배트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Gentlemen, let's broaden our minds. Lawrence? 창백한 달밤에 악마가 춤을 춰본 적이 있나? 조커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 대사만큼은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 장면은 조커가 박물관에 등장할 때 흘러나오는 팝 가수 프린스의 노래입니다. 그 배트맨의 노래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가수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트맨은 놀란 감독 시리즈의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모두의 놀림을 받은 저스티스 시리즈의 벤 애플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발탁된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을 포함하면 3명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2000년대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배트맨은 배우 마이클 키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메인 빌런 조커는 이전에 샤이닝, 뻐꾸기 둥지위를 날아간 새를 비롯한 고전 영화에 등장했던 얼굴 잭 니콜슨이 연기했습니다. 배우가 말하기를 한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조커로 출연한 이 영화를 봤다고 밝혔을 정도로 굉장히 애착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새하얀 분칠, 보라색 정장, 초록색으로 물든 머리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역 조커가 가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배트맨에서 더 기억에 남는 건 올라간 채로 입꼬리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약간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그런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씬이 도로에서 스스로 퍼레이드를 하고 에드벌룬 같은 장난감 풍선들을 띄우고 돈다발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조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고 자신이 느끼는 흥을 모두에게 전파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 흥이 조금 사상이 이상하긴 하지만요.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약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악 그 자체의 얼굴이었다면 배트맨의 조커는 스스로 다시 태어났다고 규정을 하면서 어떤 한계도 없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임된 어린 아이 같습니다. 다크나이트를 본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비교를 하자면 배트맨은 상대적으로 더 연극적입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범죄자들이 모인 식탁에서 한 명을 죽이거나 TV 전파를 타서 배트맨의 모습을 공개하라고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 이미 여기서 쓰였더라고요. 다크나이트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의 주제가 뭐 하비덴트와 레이첼이라든지 범죄자 혹은 시민들이 있는 선박이라든지 이처럼 선택의 딜레마에 계속 빠뜨린다면 이제 1989년에 만들어진 이 배트맨 영화는 이제 브루스 웨인의 과거를 다루거나 이제 베키라는 여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훨씬 개인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크나이트는 약간 사회학적인 실험 같다면 배트맨은 지금도 같은 느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어딘가 공연할 수 있을 법한 뮤지컬 혹은 연극이라고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학적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가 허허 벌판이면 안 되잖아요. 많은 장치들과 음향, 조명 같은 설정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감독이 팀 버튼이라는 사실은 영화를 다시 봐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심지어 배트맨을 히어로 영화의 고전으로 영원히 남기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팀 버튼 감독님은 과거 혹성탈출부터 유령 신부, 가이손까지 그러니까 어둡고 독특한 작품이면 누구나 떠올리는 감독입니다. 팬덤이 두터워서 전시까지 개인 전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릴 정도였죠. 이분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리즈로 전 세계 10억 불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그가 처음으로 손에 댄 고예산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배트맨의 로고를 약간 미로처럼 돌아다니는 오프닝 크레딧부터 배트맨이 은신하는 비밀의 공간까지 감독의 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의 별칭이기도 하고 심지어 DC에서 제작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고담 씨는 약간 벽지 마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그런 공장처럼 어딘가 녹슨 느낌입니다. 방금 노래를 들으셨던 조커의 기행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내 장소는 박물관이고 여기서 조커와 일당은 이제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이라든지 링컨의 초상화에 약간 물감을 뿌리는 그런 소동을 피웁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미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조커가 처음으로 TV에 전파해서 범죄를 예고하는 장면은 정말 장난기가 넘치고 이상한 춤을 많이 선보이기 때문에 잭 니콜슨의 연기도 그렇고 그 화면의 질감과 색감 역시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배트모빌이 등장을 할 때 정말 그걸 보자마자 저 모형을 수집해서 방에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시대 입장에서 나름 과장스럽고 또 한편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은 마지막 직전까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의 모습으로 배트맨으로 변신하는 그런 바로 이어진 장면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브루스 웨인은 부자이고 또 거대한 저택에 살지만 어딘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배트맨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얼버무리는 모습은 꽤나 인간적이죠. 귀엽기도 하고 반면 조커는 확신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계획합니다. 전반적으로 진지하다기보다는 신나는 노래가 조커가 등장을 할 때 함께 흐르고 이제 배우의 표정은 이제 분장으로 원래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만 몸짓으로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제 멋에 취해 있구나.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해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인물이고 다크나이트와 비교를 하면 이제 조커는 배트맨이 믿는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꾸민 거고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죠. 반면 여기 배트맨의 조커는 자신의 사상으로 세상을 물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군기자 출신인 베키가 배트맨의 존재를 쫓으면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로 갔다가 이제 브루스 웨인과 연애 감정에 빠집니다. 이때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또 반면 조커가 자신의 범죄 현장에서 사진을 찍힌 베키에게 관심이 생기고 브루스 웨인의 애인이란 사실을 루머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걸 듣고 브루스 웨인의 빙자에 박물관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즉 베키와 조커, 배트맨 이 셋이 얽힌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관심과 애정 뿐인데, 이걸 완전히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뭐 세상을 지키겠다 이런 거대한 포부가 없어서, 그리고 개인적이어서 저는 꽤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배트맨의 시간대는 배트맨도 이제 막 밤에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시작하고, 조커는 조직의 2인자였던 잭 레이너가 배트맨에 의해 사고로 얼굴과 몸에 큰 손상을 입고 그래서 조커가 된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둘은 베키를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브루스 웨인을 배트맨으로 만들고 잭 레이너를 조커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의 시기와 설정을 그렇게 잡은 것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후속편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 한 편으로 끝냈어도 충분히 완벽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약간 사족일지 모르겠지만 히어로 영화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악역은 마블의 타노스잖아요. 여기 배트맨의 조커도 그렇지만 타노스 역시 분명한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죠.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 하지만 인피니티 워부터 엔드게임까지 사실상 모든 주인공은 타노스잖아요. 그 거대한 한 명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히어로들이 힘을 합친다. 어벤져스 어셈블 뭐 이런 내용인데, 가끔씩 자신의 잘못되고 그릇된 사상을 관철시킬 때 사람들이 타노스를 많이 인용한다고, 그리고 타노스의 힘을 많이 부러워한다고 요즘 느껴집니다. 그만큼 악역이 매력적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워낙 거대해진 영화의 규모 속에서 타노스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웬만한 히어로들보다 훨씬 많았고, 이제 사람들이 타노스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위험한 생각을 정당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거기서 보여진 상황이 저는 가장 무서운 재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도 아니고 진짜 마블 영화의 시작 같은 영화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영화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히어로 영화의 팬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배트맨처럼 오직 영화 한 편, 2002년에 스파이더맨만을 다루고 싶었지만 이 시리즈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농담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상한 겉멋이 들어버린 3편의 이 장면을 얼른 잊어버리고 1편으로 돌아오죠. 거기에는 히어로 역사상 가장 특별한 키스씬, 복면을 쓴 채 거꾸로 매달려서 빗속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용되고 변주될 벤 삼촌의 한마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대사 역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모두를 설레게 하는 마블 영화사의 그 시작할 때의 로고 아시죠? 그 중에서도 예전에 초반에 만화책을 펼치듯이 시작되었던 로고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작품이 바로 이 영화 스파이더맨입니다. 무반주의 길거리에서 골반을 튕기면서 춤을 춘 대배우 토비 맥과이어가 토니 파커를 맡았고요. 매번 스파이더맨을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여인 MJ는 커스틴 더스트가 연기했습니다. 그의 친구 해리 오스본은 127시간에 제임스 프랑코가 연기하는데 사실 토니 파커도 찌질하잖아요. 근데 여기 해리 오스본도 어딘가 억눌리고 억울한 인상이 왠지 잘 어울립니다. 생각해보면 스파이더맨은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계기로 선하거나 악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강력한 힘을 갑작스럽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 사람이 본래 가진 성격 그리고 욕망이 투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1편의 빌런은 저는 정보 없이 보았는데 이런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든 윌리엄 데포입니다. 해리 오스본의 아버지 노르만 오스본이자 스스로 자신이 연구하는 군사용 신체의 연구 대상이 되어서 폭력적으로 변한 그린 고블린입니다. 배우들 몇몇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화려해서 그리고 예술 영화에 출연할 법한 배우들이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원전같이 유명한 코믹스가 있는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는지도 상당히 재밌는 구경거리고 그래서 마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 스파이더맨 영화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 하나는 그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견학을 학생들이 갈 때 이들을 이끌고 막 떠드는 학생들에게 지휘를 주는 학생은 흑인 남자고 연구소 안에서 거미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해주는 과학자는 동양인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찾는 모습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당장 최근에 이동주에 발탁된 주인공이 흑인이라서 일부 사람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들리긴 하죠. 하지만 다양한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마블에서도 흑인 영웅과 여자 영웅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동양인 영웅도 이제 겨우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은 주인공 모두 백인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웃들의 친구라는 스파이더맨의 컨셉에 맞게 아주 다양한 모습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스파이더맨을 좀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벤져스 1편에서 그 로키가 끌고 온 외계인들과 이제 그 멤버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 장소도 뉴욕이고 오히려 어벤져스 영화에 시민들의 모습이 등장할 때 그들의 분량은 얼마 없고 또 스파이더맨 영화에 비해서 그 뉴욕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냥 토니 스타크의 빌딩이 있는 곳? 반면에 이제 스파이더맨의 상징 같은 액션이죠. 빌딩 사이를 거미줄로 넘나들고 활보하는 장면을 보면 훨씬 더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세계가 정말 좁은 그 뉴욕이라는 도시 하나 때문에 더 잘 표현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주변 인물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1편의 친구였던 해리 오스본이 3편의 빌런이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시리즈 자체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진다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토니 파커가 영화를 보면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2대 스파이더맨인 앤드류 가필드와 지금 영화가 나온 톰 홀랜드는 낼 수 없는 어떤 찌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웃집에 새로 들어온 동년배 여자를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아직까지 말 한 번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요. 초반에 너무 머쓱했던 장면이 이제 견학을 가는 도중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보고 웃는 거야. 그래서 덩달아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고 손을 올렸는데 그 뒤에 그 여자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본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 숨막히는 머쓱함이 영화 초반 곳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너무 공감이 돼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순정이 있고 착하다고 느껴진 건 이제 벤 삼촌이 했던 그 조언이 있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고 나서 벤 삼촌은 돌아가시고 피터 파커는 거기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체가 행여나 들통이 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 토비 맥과이어 배우의 얼굴과 말이죠. 검은 뿔테를 쓴 앞에 영화 배트맨에서도 브루스 웨인이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말을 하죠. 집사 알프레드에게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피터 파커는 이제 MJ가 피터 파커에게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함에도 친구로만 지내자고 말합니다.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토니 파커는 영웅으로서 그 누구보다 진지한 결정을 한 거죠. 보통 이어지는 게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제 마무리로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1편이 마무리된 것도 사실 굉장히 놀랐고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증은 그 다음인 스파이더맨 2편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호평을 한 건 스파이더맨 2고 거기서도 스파이더맨 1편처럼 대단하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많은데 일단 그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전편의 존재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주제를 히어로의 근본을 찾아서라고 정했기 때문에 1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좋았던 이유는 착하다, 선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장 악역도 마음이 삐뚤어진 거지 정말 나쁜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외계인이 준 힘이 아니라 어떤 변종된 혹은 인간이 변형한 과학 물질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현실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히어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시리즈의 짧은 시간 동안 거쳐가면서 심지어 같은 악역이 등장할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화는 확실히 드물 거예요. 다양한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이 하나로 뭉치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애니메이션까지 나오니까요. 이 애니메이션도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샘 레이미 감독인데요. 이전에 이블데드 같은 공포영화의 장인으로 먼저 알려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쿠아맨의 제임스 건 감독도 공포영화를 연출하던 사람이 히어로 영화도 잘 만든다라는 걸 증명을 했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2에서 닥터 옥토퍼스가 그러니까 자신을 치료하려는 의사들에 둘러싸여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옥토퍼스의 기계팔이 미친 듯이 춤을 추듯이 날뛰면서 의사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여자 간호사에게 깨진 거울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그녀의 모습이 비친다던가 그런 식의 연출이 굉장히 특출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1편에서는 이제 윌럼 데포가 연기한 노만 오스번이 데저텍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제
그린 고블린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의 두 번째 자아와 같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배우분의 연기도 연기지만 그 연출이 정말 잘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고모를 포함한 모든 인물이 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짓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방 위 천장에 딱 달라붙은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노만 오스반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 피 한 방울이 이제 방 안에 둘러보고 있는 노만 오스본 근처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연출도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확실히 일단 재밌어요. 상대적으로 3편은 이제 너무 많은 악역이 등장하고 줄거리도 밀렸고 그리고 제작사도 흥행을 원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압박을 넣었다고 알려져서 약간의 곤혹을 치루었지만 한 명의 감독이 3편의 영화에 걸친 시리즈를 모두 연출한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히어로물 안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더우먼의 페터 젠킨스 감독이 3편까지 제작하고 연출할 의향이 있고 제작사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그만큼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구난방이었던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에게 닿아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점점 더워지는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극장이었습니다.